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사위라더니인데요. 지난 24일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에 범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범인이 사위 대접을 받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모로 충격입니다. 네,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가 됐는데 피해자는 조모 씨와 조모 씨의 부모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용의자는 범행 후에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는데 오늘 경찰이 이 용의자가 조모 씨와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진 남성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건이 집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경찰이 확인한 CCTV를 보면은 용의자가 사건 당일에 선글라스하고 모자를 착용하고 큰 가방을 든 채로 아파트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찍혀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카드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용의자가 입구를 쉽게 그냥 통과한 걸로 봐서 이 카드키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뭐 피해자들이 사위라고 읽었을 정도니까 카드키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조모 씨와 용의자는 올해 8월까지 이제 함께 살다가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모 씨 일가도 용의자를 주변에 사위라고 소개를 했던 거고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관계였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이제 범행의 수단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인이 집안에 갔을 때 피해자들이 모두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침입 당시에는 피해자 조모 씨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한두 시간 뒤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귀가를 했고 이제 다 살해가 된 것이죠. 조모 씨도 약 8시간 뒤인 25일 자정께 집에 도착한 이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이고. 이 용의자는 자신과 교제한 바 있는 조모 씨의 경우에 특히 잔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CCTV를 확인해 보면 용의자가 25일 오전 10시 좀 전에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잡히는데요. 이때 질소 가스통을 자신의 차량에서 꺼내오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범인이 큰 가방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답니까? 여기 이제 둔기와 흉기, 전기 충격기 등을 포함한 56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유, 대부분 범행에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철저한 계획 범행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서 자신과 교제했던 조모 씨를 특히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점하고 같이 보면은 원한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이제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는 것이죠. 네. 경찰은 용의자가 원한을 갖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요즘 말하는 이별 범죄인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이 방송에서 다른 코너에서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별하면 뭐 슬픔, 미련 이런 걸 떠올렸는데 이제는 안전을 떠올리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별 범죄, 안전 이별 이런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번 사건처럼 살인에 이르는 극단적 경우도 있지만 폭행이나 성폭력 이렇게 이어지는 일도 매우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옥중 변론인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소식 이거 뉴스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예.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지금 또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희 전 MBC 기자하고 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해서 법원이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다는 것인데요. 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만평을 게재를 해서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애초에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페이스북과 자유경제원 홈페이지 등에 백남기 씨 사망 당시에 이 둘째 딸인 백민주아 씨가 치료를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고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여행지에서 휴양을 했다. 이런 내용의 글과 만평을 이제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특히 윤서인 씨 만평은 이 피해자가 해변에 선글라스를 쓰고 누워 있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공분을 크게 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은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실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권력의 과잉 진압 등의 논란으로 공적 논쟁의 당사자였던 것은 사실인데 사생활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생활을 소재로 해서 피해자를 희화화한 것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다만 윤서인 씨 만평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왜 그것만 무죄죠? 이 풍자 만화나 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좀 달리 은유 이런 기법들이 흔히 이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고 독자들도 이걸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이제 용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윤서인 씨가 그린 내용 중에 이제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만평을 그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 내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강용석 변호사가 이 두 사람 변호를 맡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침 선고 이틀 전에 이제 강영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적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예. 선고 직후에 기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두 사람은 변호인을 바꿔서 항소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옥중 변론을 하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석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서 변호인을 맡을 수는 있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변론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죠. 그렇죠. 변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들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구속 상태인 강영석 변호사하고 접견을 해서 논의를 하는 수준에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 옥중 변론만 가능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김부선 씨도 똑같은 경우죠? 김부선 씨의 경우에는 지금 변호인을 유지할지 여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인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오히려 강영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강영석 변호사가 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기 위해서 재판부가 좀 고려해 줄 만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려고 김부선 씨 변호를 자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참 이런 것들은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재판부가 고려할 사안이 아닌데요. 애초에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항목은요. 앙숙에서 동지로입니다. 누구요? 이제 일본과 중국 얘기인데요. 예. 일본과 중국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이 다시 본격화된 이후에는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좀 새롭게 정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주 아베 신조 총리를 중국이 극진히 대접했다는데 이렇게 앙숙이었다가 동지로 그 관계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 경제 문제인데요. 지금 아베 신조 총리 방중에 기업인 500여 명 정도가 함께했는데 이 경제인들끼리 한 논의를 분석을 해보면 양국이 아세안과 아프리카 시장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환위기가 생겼을 경우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인 통화스와프 협정 이것도 규모를 10배 이상 키운다고 하는데요. 네. 언론은 두 나라가 이렇게 밀착한 배경에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는 지금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는 TPP 탈퇴와 FTA 추진 또 미국산 무기 강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는 좀 일본을 소외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을 자처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 다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베 신조 총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개헌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중국이 반발하게 되는데 이 정도를 미리 좀 줄이려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로부터 홀대당한 중국과 일본이 친해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